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오늘은 미국 바이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4년 전이죠. 도널드 트럼프를 싫어했던 분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환호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연호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은 적어도 경제 문제에 있어서 그리 우리에게 우호적인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미중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의 이분법을 통해 시진핑의 중국몽을 잠재운 것은 세계사적으로는 이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 컬럼니스트가 바이든 재선 포기를 촉구하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홀먼 젠키스 주니어인데요. 이분이 지난 20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바이든 대신에 오히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내세울 것을 제언한 것입니다. 바이든의 책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중을 결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대중을 결집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죠. 데이비드 이그나티우스. 이분은 자기 9월 13일 칼럼에서 바이든은 재선에 도전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진영 신문, 보수진영 신문 모두 다 바이든의 용퇴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까요? 조국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로남불 비판을 달게 받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내로남불이 훨씬 심각하니 현 정권에서도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은 국민 63%가 조국 신당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라는 주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론조사는 CBS 노컷뉴스가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KSOI에 의뢰해서 2월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했던 것인데 비교적 야당에 좋은 결과를 보이는 ARS 조사였습니다. 그 조사에서 국민의힘은 44.3% 그리고 민주당은 37.2%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를 넘어서서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을 이겼습니다. 자, 어제 여당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힘 미래가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창당대회를 말하자면 법률적으로는 남의 당 안에서 연 것입니다. 거의 코미디 수준으로 봐야 합니까? 드러내놓고 위성정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당당하게 본체인 국민의힘 안에서 출범을 한 겁니다. 한동훈은 심지어 선거운동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자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의 미래라는 정당의 선거운동을 자신이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이 이번 총선에서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어디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백히 남의 당인데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당대표는 국민의힘 조혜정 정책국장입니다.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총선 불출마 의원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확보를 하고 의석을 점차 늘려 정당 투표 용지에서 기호 3번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이후에 비례대표 의원들부터 순차적으로 당직을 국민의 미래로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한동훈은 두 정당이 한 식구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국민의 미래 선거운동을 제일 앞장서서 하게 될 한동훈이다. 국민의 미래는 곧 국민의 힘이 지향하는 바다. 사실상 다른 말이 아니다. 글쎄요. 어떻든 이런 위성정당 제도 우리가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 겁니까? 자,
아까 이왕 여론조사를 얘기했으니까 어제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한 조사입니다. 과연 국민의힘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인가? 답은 나왔습니다. 아직은 그렇습니다. 민주당 역시 하락 추세를 멈추고 공천 갈등에도 지지도가 소폭 회복을 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국민의힘 지지도는 민주당보다 높았으나 오차범위 아니어서 통계적으로는 우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국민의힘 지지도는 37%로 지난주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난주에 비해 4%포인트가 상승을 한 35%. 자, 개혁신당은 1%포인트가 내렸습니다. 3%. 이어서 녹색정의당 2%, 새로운 미래 1%, 진보당 1% 순이었습니다. 개혁신당 3%가 눈에 보이죠? 결국 이렇게 계속 내려가면 개혁신당은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무당층은 20%였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34%, 그리고 부정평가가 58%. 지난주에 비해 긍정평가만 1%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윤 대통령을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이 7%는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2,000명을 정원해서 지금 이 난리가 나 있는 의료 대란이 벌어진 상황인데 그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평가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는 외교 17%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을 부정평가한 응답자들이 16%는 경제, 민생, 물가를 여전히 그 이유로 들어 민생 문제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단적이다, 일방적이다, 이게 또 6%. 여기에다가 소통이 미흡하다 10%를 더하면 16%가 뭔가 대통령과 국민들과의 간극 때문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자회견과 도어스태핑을 계속했으면 부정평가는 많이 줄었으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정평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는 3%였습니다. 자, 이제 공천 문제 얘기할까요? 공천이 절반을 넘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조용하고 민주당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은 국민의힘 공천은 감동이 없다고 합니다. 의원 재배치가 눈에 띌 뿐 자기 희생도 그리고 어표를 찌르는 공천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공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표를 찌르는 공천, 더하기 감동을 주는 공천. 그건 우선 자기 희생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공천에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상승세는 민주당이 워낙 죽을 쓰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친이, 밀실이니, 사당환이 하는 온갖 흉흉한 단어들이 떠돌아다닙니다. 신명횡재, 비명행사는 이제 전 국민이 아는 유행어가 됐습니다. 이러고도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면 그건 정말 기적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전히 시스템 공천이라는 걸 내세우지만, 아니 정확히는 이재명은 여전히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는 걸 내세우지만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공관위 권능으로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론부터 과거 어느 총선에서도 이런 적은 없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과거 집권 당이었을 때 친박 학살 혹은 친이계 학살, 그럴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과연 이재명식 공천 뭐가 문제일까요? 민주당 출신 전직 총리들까지 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공천 작업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정세균도 가담을 해서 지금 김부겸
정세균 이런 분들이 이러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학살이니 밀실이니 사친이니 사당화라는 그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이재명은 솔직히 말해서 뻔뻔하기만 합니다. 그런 그도 사흘 전 의원총회를 피했죠. 그러면서 그 다음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는 형식으로 이재명은 공천자범을 해소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또 한 번 실족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0점을 맞은 사람도 있다면서 웃은 것입니다. 그 웃음이 정말 야비해 보였습니다. 그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던 저는 솔직히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괴기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진중권은 이를 두고 인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렇게 비난을 했더군요. 어쨌든 민주당 내부의 갈등은 현역 의원들이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19일 국회 부의장 김명주는 하위 20% 평가에 불복하면서 수치스럽다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현재의 공천 논란은 왜일까요? 이재명의 노골적인 친문계와 비명계 속가내기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양산으로 찾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포옹까지 하고 그리고 비명계를 다 다독이는 모양새를 취하지만 내막적으로 보면 철저히 속가내기 그리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반발했거나 싫은 소리를 한 사람은 여지없이 속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의 공천입니다. 지난 9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에 비명계에서 우려해온 이재명 방탄용 당 만들기 후폭풍이 지금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들 걱정했죠. 앞으로 공천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철저히 비명계를 솎아낼 것이다. 그런 말들이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자, 그런 일에 조금의 멈칫거림도 없습니다. 한때 친명으로 알려졌던 이수진도 결국 컷오프를 당하자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언론은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두고 총선 승리에 대한 사기가 많이 꺾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이재명 지도부는 과거 이해찬이나 원혜영처럼 본인의 희생은 보이지 않으면서 칼을 휘두른다는 겁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시 7선의 이해찬 당대표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했죠. 내막은 본인의 건강 문제가 더 컸다고 얘기합니다. 5선의 원혜영 공천관리위원장도 정계 은퇴를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냉정하게 공천 관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오히려 본인의 방탄을 내세우면서 당대표가 비명 의원들을 상대로 직접 불출마를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멘트가 있죠. 형님 꼴찌했어요. 문학인 의원에게 한 전화였습니다. 그렇게 당대표가 직접적으로 점수를 알려주면서 불출마를 종용했던 겁니다. 실제 불출마를 요구받은 인재근은 지난 2월 14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통합공천을 기대한다는 말로 나름대로의 그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제발 통합공천을 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죠. 인재근이 자신의 지역구 도봉갑에 친명이라고 불리는 김남근 변호사를 제작 공천한다는 말이나 돌자 인재근은 나는 김남근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에게서 처음 형님이 꼴찌예요 라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 전화 그 불출마를 권유받은 사실을 공개한 문학진은 지난 2월 19일 TV조선 유튜브에 나와서 전국 곳곳에 초현실주의적인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어쨌든 김영주, 박용진, 송갑석, 윤영찬 이런 하위 20% 통보 의원들은 하나같이 비명들입니다.
여기에 다시 서른 의원이 나섰습니다. 서른은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죠. 서른은 23일 당 공관위로부터 현역 의정활동평가 하위 10% 통보를 받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서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순히 이재명이 아닌 민주당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로 하위 10%에 밀어넣었다. 서른은 다시 이렇게 통박했습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에 부끄러운 짓을 저지른 적이 없으며 누구처럼 민주당을 방탄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사법 리스크로 민주당의 발전을 저해시키지도 않았다. 이것이 비명행사이며 사천 아니냐. 서른은 이재명을 향해서 당신이야말로 하위 10%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어떤 의정활동을 하셨나? 질의와 법안 발의는 얼마나 했나? 본회의는 제대로 출석하셨나? 하긴 이재명의 의정활동을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위 1%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이재명이 공천의 적극 개입에 친명횡재, 비명행사를 주도한다며 서른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을 비판했던 의원들을 모두 하위 20% 안에 포함해 개인적인 복수를 자행하고 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서른은 그러면서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어떻든 당 공관위가 지난 19일부터 하위 20% 개입을 통보를 하자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줄지어서 커밍아웃을 선언하며 심사 결과에 반발하고 있어서 파장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날까지 통보받은 사실을 직접 공개한 의원은 서른을 비롯해 김영주, 김한정, 박영순, 그리고 박용진, 송갑석, 윤영찬 의원 등 7명입니다. 거기에다가 컷 오프가 된 4분이 있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사실상 컷오프된 의원들이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23일 지도부 회의에서도 파열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자격을 자처한 친명계를 비명계 현역 의원과 경선에서 맞붙게 하면서 민주당의 내용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중앙일보는 사실상 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썼습니다. 그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홍익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비명계 현역 배제 여론조사로 논란을 빚은 리서치 DNA는 2013년 성남시 용역을 수행했던 업체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 AR에서 경선 여론조사를 수행을 한 겁니다. 당초 민주당은 업체 3곳을 선정했는데 그래서 이 리서치 DNA는 빠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이 업체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이 결정을 지켜본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정필모 의원은 지난 21일 돌연 사퇴했습니다. 홍익표는 또 친명 자격 후보를 자처하며 은평을 출마를 신청을 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의 경선 여부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 김우영에 대해서도 이미 논란이 오래됐죠.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한두 번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도당위원장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원도가 아니라 서울의 다른 지역구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해당 행위다.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제 이수진 얘기를 조금 더 할까요?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판사 출신 이수진은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이재명의 백인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얘기를 했죠.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울의 서리가 내린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지금 불이 옮겨붙은 모양새입니다. 이수진은 20일 탈당을 선언한 자리에서 지난주 백인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이재명에게 이선으로 물러나라고 요청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백인동 판결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판결문에 의하면 총선을 이끌어야 할 당대표의 결과가 너무나 보여서 서울 총선이 어려워진다. 이수진이 언급한 백인동 판결은 김인섭이 2월 13일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된 바로 그 1심 판결을 말하는 겁니다. 이수진은 기자들에게 이재명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법적으로 시장이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정 최고형이 특가법상, 그러니까 5억 원 이상의 배임죄면 무기징역이라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숫자 얘기했죠. 이재명의 주요 법죄들은 법정 최고형이 대부분 무기징역이다. 자,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영입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이 그 질문이 쏟아지자 한동훈이 영입 시도를 시인을 했습니다. 한동훈이 최근 김영주에게 직접 연락했다는 언론 보도를 공식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김영주 지역구 영등포갑 공천 발표를 미뤘습니다. 지금 거기 예비 후보가 4분이 있죠. 그런데 미루고 있는 겁니다. 김영주는 17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를 지낸 뒤에 19대부터 영등포갑에서 내리 3선을 한 여성 의원입니다. 김영주 측은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 민주당이 아직 탈당계도 제출하지 않았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주는 21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을 향해서 마지막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저를 존경한다는 대표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고 조롱으로 느껴진다며 반발했습니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쓴 글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쓴 글은 이렇습니다. 김 부의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이다. 주관적으로 점수를 드렸다면 분명 좋은 평가였을 것이다. 정말 제가 김영주라면 이재명을 찾아가서 멱살이라도 잡았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나 이재명은 하지만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정당이라고 또 썼습니다. 그러자 김영주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평소 제 의정활동을 지켜본 대표의 평가와 외부에서 온 심사위원의 평가가 그렇게도 달랐나. 그러면서 김영주는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평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약했던 분이라던데 전문 학사를 목적으로 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면 하위 20%에 대한 정성평가를 공개하면 될 일이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평가 내용은 일체 당사자들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사자에게는 공개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민주당 현역 의원 하위 20%에 비명계가 대거 포함돼서 내용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들을 평가했던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그 위원회에 최강욱, 윤미향의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최강욱은 친명으로 분류된 사람이죠. 동아일보는 송기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2명 명단을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12명은 대학 교수, 변호사, 또 전직 기자, 벤처기업 대표이사도 있습니다. 당은 그동안 위원장인 송기도 교수를 제외한 나머지 명단은 꽁꽁 비밀에 붙여왔습니다. 평가위원 중에는 친명 최강욱의 조국 아들 흡인했던 사건을 변호했던 이창원 변호사, 그리고 윤미향 변호사인 김재희 변호사라는 분, 이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언론은 이 두 분을 특히 주의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명계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송기도 위원장도
2021년 이재명 지지를 선언한 대표적인 친명 인사라서 당내에서는 편파 판정 우려가 적지 않았다. 자, 이제 다른 문제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23일 김종인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김종인은 나는 절대 가지 않는다 이렇게 큰 소리를 방방 쳤는데 결국 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낙연을 쫓아낸 것도 김종인의 기획설, 이게 지금 정치판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겁니다. 김종인은 2007년에는 정동영 캠프에 있었죠. 그리고 2012년 19대 총선 때는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때 민주당 비대위원장 겸 선대위원장, 그리고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카멜레온 정치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철학이 없는 정상배의 표현이라고 해야 합니까? 그는 군사정부 때부터 비례대표로만 5차례 국회의원이 된 유례없는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광주 5.18 묘지 앞에 꿇어 앉아서 반성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개혁신당이 오렌지색 점퍼를 입고 또 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점퍼, 파란색 점퍼, 오렌지색 점퍼, 온갖 색깔의 점퍼를 골고루 다 입는 겁니다. 우국충령일까요? 아니면 노역일까요? 이준석은 공관위원장은 공천에 대한 정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리라며 김종인은 양대 정당 비대위원장을 거치며 항상 선거 승리를 이끌어와서 이기는 공천을 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정말 그런 겁니까? 개혁신당 관계자는 김종인은 공관위원장 겸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종인은 바로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했죠. 그러면서 선거를 제대로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선거 기술자가 아닌 것을 보여줬습니다. 모두가 허명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종인은 이번에는 과연 어떤 성과를 낼까요? 정치판에서는 지금 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어쩌면 김종인이 비례대표로만 6선을 할지 모른다 하는 묘한 기대감 말입니다. 그런 기대감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지역구에서 당선되기가 어려운 이준석이 또 비례대표를 노린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준석과 김종인이 충돌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노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종인은 왜 스스로 오명의 무덤을 파는 걸까요? 지금까지 전우석이었습니다.